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짝부동산 정남준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31강 상가 및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자격을 살펴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상가의 분양 신청 순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상가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분양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상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닌 종전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청하여 분양받을 수도 있는데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분양받는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다. 다시 말해서 해당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 면적이 25평이라고 가정하면 권리가액이 해당 25평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일 경우다. 뿐만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고도 남는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을 추가로 분양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편성되는 제한이 없다. 상가 건축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아파트 상가와 같이 하나의 건물 속의 101호, 102호, 103호 등으로 호실마다 각각 구분되어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구분상가. 둘째, 흔히들 말하는 꼬마 빌딩 같이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소유권으로서 호실 각각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상가 건물. 셋째, 신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세를 주는 원룸, 3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있는 상가주택. 넷째,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사실상 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이다. 구분 상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분양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고자 할 때는 위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통상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분양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고자 할 때는 위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선택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 후 남는 권리가액이 공동주택 또는 상가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 신청한 자는 공동주택을 분양 신청한 자는 상가를 추가로 분양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편성되는 제한이 없다. 사실상 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분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19년 11월 8일 전 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공동주택도 선택하여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때문에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의 면적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부산의 경우 통상 무허가 주택 과세대장상의 면적과 지방세 납부 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이마저도 증명하기 어려우면 수도광열비 납부자 또는 이마저도 어려우면 아주 오랫동안 거주한 이웃 주민들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 또한 다양한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국유지상 무허가 주택. 둘째, 내 땅이 무허가 주택. 셋째, 남의 땅이 무허가 주택이다. 국유지상의 무허가 주택과 남의 땅 위의 무허가 주택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반드시 무허가 주택의 권리로서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내 땅 위의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으므로 만약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무허가 주택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할 때는 다행히 토지에 대해 요건 충족이 된다면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 신청 자격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인지에 대한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입주권이 나온다. 하지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
두 무허가 건축물의 구분 기준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 1989년 3월 29일이 바로 그날이다. 즉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하여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고 그 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이것의 확인은 부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항공사진 판독서를 기준으로 판독 가능한데 판독의 방법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찍은 항공사진상에 해당 무허가 건물과 최근 촬영된 항공사진상의 무허가 건물과 동일 여부를 유관 판별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다. 첫째,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후에 철거를 하고 다시 주택을 지은 경우. 둘째,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후에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수리 및 증축된 경우. 셋째,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넷째,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1989년 3월 29일 후 철거하고 다시 지은 경우는 항공사진 판독서로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1989년 3월 29일 후 주택을 수리 및 증축한 경우는 우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정의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위정위에서 보다시피 수리, 증축에 대한 글자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하기만 하면 되뿐 기타 다른 요건이 필요 없다. 따라서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을 이후에 철거하지 않는 한 수리, 증축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이 또한 법조항 그대로 해석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면 되지 사실상 거주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창고 등의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남 몰래 사실상 주거용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미쳐야 본전이다.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